스탕달의 적과 흑, 열망과 체제 사이에서 뛰는 심장의 리듬. 스탕달은 자신이 남긴 명문장처럼 길 위를 지나가는 손거울처럼 사회의 요철을 비춘 작가였지만 적과 흑은 단순히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을 넘어 혁명 후 30년 왕정복고 프랑스를 휘젓던 심층 욕망에 지진되었다. 이 작품은 정치, 종교, 에로스가 삼중주를 이루며 혁명과 반혁명 사이에 숨쉬기를 기록한다. 니체가 위대한 심리학자라 부르고 앙드레 지드가 인간 연구의 절반을 끝냈다고 감탄한 까닭은 스탕달이 인물의 한숨, 눈빛, 침묵까지 저마다 다른 심박수로 기록해 독자를 자기 성찰 장치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쥘리엥 소렐이라는 거울. 쥘리엥의 출발점은 프랑슈콩테 지방의 작은 제재소이다. 혁명 직후에 모두가 평등이라는 약속이 신기루로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출세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맹세한다. 이 대사는 귀한 군인들이 읊조리던 나폴레옹 전설과 성직 사회의 은밀한 권위를 상징하는 적과 흑을 단숨에 호출한다. 적은 나폴레옹이 남긴 군인의 영광, 흑은 성직자의 안온한 권위를 상징한다. 두 색이 만들어내는 극단의 파동 속에서 스탕달은 쥘리엥을 풍경이 아닌 움직이는 초점으로 배치한다. 러시아 학자 뷰티니츠가 분석하듯 쥘리엥은 혁명적 영광의 잔광을 쫓는 마지막 세대다. 그는 제재소 톱밥 냄새 속에 살면서도 머릿속에는 제2의 나폴레옹이란 환영을 키운다. 라틴어 성경 암송이라는 기묘한 재능은 그가 현실의 사슬을 끊고 도약하려는 은폐된 야심의 전조다. 사랑의 가면을 쓴 계급 잠복 시뮬레이션. 레날 시장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간 순간 쥘리엥은 비로소 자신의 야심에 에로틱 정치학이라는 점화 스위치를 켠다. 스탕달은 여기서 크리스토라는 독창적 개념을 실험한다. 평범한 돌멩이가 결정화 용액 속에서 찬란한 수정으로 변하듯 사랑은 현실보다 욕망이 비추어낸 자아상에 의해 증폭된다는 통찰이다. 쥘리엥에게 레날 부인은 단순한 연상이 아닌 계급의 천장을 깨뜨릴 최초의 망치다. 동시에 레날 부인에게 쥘리엥은 가톨릭 윤리와 부르주아 체면이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 튀어나온 고음이며 그 불협 속에서 두 사람은 금지된 하모니를 열창한다. 이 관계가 낭만소설의 불륜과 다른 지점은 불꽃이 두 사람의 반대편, 즉 사회 질서 전체를 동시에 태운다는 점이다. 스탕달은 이 사적인 열정을 정치-경제학적 변증법으로 확장시켜 청교도적 도덕률이 사실상 계급 불평등의 완충 장치임을 들춰낸다. 파리, 반귀족적 귀족과의 연애 전쟁. 파리로 무대를 옮기면 서사는 더 복합적인 프리즘을 들이댄다. 귀족 아가씨 마틸드가 모른 왕정복고, 체제의 알러지 반응 자체다. 그녀는 혈통으로는 귀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혁명적 열정에 매혹돼 피라미드 꼭대기를 지키는 자신들의 세계를 전복할 위험한 장난감을 찾아 헤맨다. 쥘리엥의 날 것에 야심은 그 장난감에 딱 맞는 배터리였다. 마틸드에게 사랑은 정치, 낭만, 도박이 동시에 걸린 체스판이고 상대 기물을 잡을 때마다 피가 뜨거워지는 게임이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는 몇 페이지마다 왕정복고 프랑스를 흔드는 미분적 선동문이었고 각 문장에는 피와 잉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묻어났다. 단두대 위에서 팽창하는 1초의 시간, 그리고 최초의 현대적 내면 서사, 결말부에서 스탕달은 단두대라는 시간 압축 장치를 끌어다 놓는다. 목이 잘려나가기까지 남은 며칠, 몇 시간, 몇 초가 어떻게 인간 의식 속에서 팽창 수축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다. 쥘리엥은 사형 선고 직후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들린다고 중얼거리며 생애 처음으로 현재라는 점에 완전히 수렴된다. 두려움 대신 이상한 해방감이 찾아오는 이 장면에서 스탕달은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목적 없는 존재로 환원되는 무중력이라고 선언한다. 빅토르 위고가 사형제도의 사회적 잔혹성을 고발했다면 스탕달은 사형 직전의 자의식이라는 심리현미경을 통해 현대소설의 내면 서사 문법을 선취했다. 오만족 노트와 빅데이터적 사유의 선구. 스탕달은 생전의 혹평 속에서도 1880년에야 이해될 작가가 될 것이라 호언했다. 그 자신이 기록광이었기에 경험을 곱씹고 도식화하여 심리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가 남긴 오만족 노트는 일기이자 실험실 노트이며 오늘날 빅데이터 분석의 원시 버전이다. 그는 메모를 통해 삶을 띠버깅했고 거기서 길어올린 변수와 상수를 조합해 쥘리엥, 레날 부인, 마틸드 같은 고밀도 캐릭터를 생성했다. 그러니 적과 흑은 한편의 소설임과 동시에 사회심리 시뮬레이터로 기능한다. 현대의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앵포 세대와 이동성 신화. 20세기 후반 이후 이 작품은 젠더 연구, 탈식민주의, 문화 자본론 등에서 끊임없이 해석의 지평을 넓혔다. 디디에 에리봉은 쥘리엥을 이동성 신화에 갇힌 트라우마적 주체로 규정했고 한국의 앵포 세대는 그 그림자를 반세기 뒤늦게 받고 있다. 토플로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라. 출발점은 계급 상승 욕망, 경로는 스펙 쌓기 경쟁, 도착지는 존재론적 공허감이다. 19세기 목조 단두대와 21세기 전자메일 불합격 통지서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 심리적 충격량은 유사하다. 스탕달은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했다. 인간은 야망이 궤도에 실패로 진입할 때 공허라는 별을 공전한다. AI 튜터와 XR 실험실 시대 분산 캠퍼스 모델의 선구자 2030년 학습 생태계는 AI 튜터, XR 실험실, 메타버스 코칭으로 다중화될 전망이다. 흥미롭게도 스탕달은 이미 교회, 군대, 살롱, 감옥을 한 인간의 성장 스테이지로 나누어 분산 캠퍼스를 설계했다.
만약 메타버스 코치가 줄리앵을 안내한다면 첫 번째 모듈에서 그의 심박 변화를 분석해 야심의 열을 진단하고 두 번째 모듈에서는 실패를 서서로 전환하는 서술 기술을 가르칠 것이다. 스탕달은 한 세기 전에 인간은 이야기 속에서만 안전하다는 통찰을 소설이라는 인터페이스로 증명했다. 미분의 과거, 적분의 미래, 시간 농축 장치로서의 기억, 줄리앵이 단두대로 향하며 떠올린 베르지 숲속 햇빛 기억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점에 응축된 시간의 결정치다. 스탕달에게 기억은 미분된 과거, 무수한 순간의 파편을 적분해 존재론적 총량을 산출하는 계산법이다. 이는 현대 뉴로사이언스가 말하는 에피소드 기억의 통합 모델과도 놀랍도록 포개진다. 스탕달은 인간이 한 번의 들숨으로 역사, 욕망, 회한을 삼키면 비로소 현기증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믿었다. 그의 서술은 그 자유를 독자가 간접 체험하도록 설계된 정신 시뮬레이터다. 적과 흑, 그리고 우리 각자의 스펙트럼, 오늘날 적은 혁신과 야망, 흑된 체제 안정의 은유로 읽힌다. 두 색 사이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풍광, 파장의 배열을 그려 내려가야 한다. 줄리앵의 사생결단적 질문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로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는 여전히 등 뒤에서 심장을 두드린다. 교실도 인생도 결코 끝나지 않는다. 축이 흔들리고 지층이 겹치고 서사가 다시 쓰일 뿐이다. 스탕달의 소설을 내려놓는 순간 독자는 거울을 덮는 것이 아니라 거울 뒤편 자신의 무의식과 사회의 비계가 얽힌 복합 스펙트럼을 응시하게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적과 흑은 19세기 프랑스의 심리극을 넘어 21세기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새로운 리부트 버튼을 누른다. 열망과 체제 사이에서 뛰는 심장의 리듬은 결국 독자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스탕달의 적과 흑, 줄리앵 소렐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 1783년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태어난 앙리 베일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엄격한 아버지와 갈등하며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 1799년 파리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입학했지만 군인의 길을 선택해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하며 격동의 시대를 경험했다. 이후 앙리 베일은 문학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스탕달이라는 필명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830년 출간된 적과 흑은 스탕달의 대표작이자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소설은 프랑스 복고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줄리앵 소렐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과 인간 내면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한다. 적과 흑은 야망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이의 초상이다. 일부 베리에르 신부의 집에서 피어난 금지된 사랑. 가난한 목수의 아들 줄리앵 소렐은 뛰어난 머리와 야망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라틴어에 능통하여 베리에르 시장의 눈에 띄어 그의 세 아들의 가정교사로 채용된다. 줄리앵은 시장의 아름다운 아내, 르네 부인에게 강렬하게 끌리지만 신분의 차이를 의식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 그러나 르네 부인 역시 줄리앵에게 호감을 느끼고 둘은 격정적인 사랑에 빠진다. 줄리앵은 르네 부인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신분 상승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질투는 둘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다. 결국 줄리앵은 베리에르를 떠나 부장송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2부 부장송 신학교, 야망과 신앙 사이의 갈등. 신학교에서 줄리앵은 뛰어난 학업 능력으로 주목받지만 그의 야망은 성직자의 길에 만족하지 못한다. 줄리앵은 신앙심보다는 출세를 위한 도구로 종교를 이용하며 교회 내 권력 다툼에 휘말린다. 이 과정에서 줄리앵은 자신의 의선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갈등한다. 3부 파리 귀족 사회, 위태로운 신분 상승과 새로운 사랑. 부장송 신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줄리앵은 파리의 명문 귀족 라몰 후작의 비서로 일하게 된다. 줄리앵은 귀족 사회의 허례허식과 위선의 염증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들의 삶에 동화되려 노력한다. 한편 줄리앵은 라몰 후작의 딸 마틸드에게 호감을 느낀다. 마틸드는 처음에는 줄리앵의 낮은 신분을 무시하지만 그의 당돌함과 지성에 매료되어 사랑에 빠진다. 둘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가지만 줄리앵의 과거와 신분 차이는 둘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다. 4부 파멸과 죽음, 욕망의 끝. 줄리앵은 마틸드와의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지만 르네 부인이 베리에르 시장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 편지에는 줄리앵의 과거와 그의 야망, 르네 부인과의 불륜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줄리앵은 베리에르로 향하여 르네 부인에게 총을 쏜다. 감옥에 갇힌 줄리앵은 마틸드의 헌신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받아들인다. 줄리앵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깨닫는다. 스탕달은 적과 흑을 통해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계급 갈등과 모순, 인간의 욕망과 좌절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줄리앵 소렐이라는 인물을 통해 스탕달은 야망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탁월하게 그려냈으며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적과 흑의 문학적 특징은 현대적인 문체,
섬세한 심리 묘사와 사회 비판이다. 스탕달은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를 사용하여 소설의 속도감을 높이고 독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또한 냉철하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인물과 사건을 묘사하여 현대적인 소설의 특징을 보여준다. 스탕달은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독자들이 그들의 감정과 생각에 깊이 공감하도록 만든다. 특히 줄리앵의 복잡한 심리 변화를 탁월하게 그려내며 인간 내면의 어두운 욕망과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스탕달은 줄리앵의 삶을 통해 당시 프랑스 사회의 계급 갈등, 정치적 혼란, 종교적 위선 등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소설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적과 흑은 출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소설은 섬세한 심리 묘사와 사회 비판적인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후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적과 흑은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재창작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적과 흑, 이후 스탕달은 파르마의 수도원, 루시앵 르뱅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문학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건강 악화와 재정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1842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